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초등학교 수업에서 원숭이를 보게 된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난 직후 기분이 나빠 급식을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 걸로 봐서 4교시 즈음 있었던 사회 수업 때였을 것입니다. 12년이 지났지만 과목이 사회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 수업 참관이 있었고 그 수업이 자리가 가까운 4~5명이 그룹을 지어 홋카이도의 역사 등에 대해 신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수업은 꽤 많아서 국어나 이과 수업에서도 비슷한 걸 몇 번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컴퓨터실에서 그룹끼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지만 그날은 학생들의 보호자가 있어서 보호자에게 직접 여쭙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컴퓨터실은 언제나 초등학생에게 있어 환상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컴퓨터 못 쓰네 하고 다들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반응을 통해 보호자의 웃음을 불러일으키려 했는지 학생들은 아쉽게 됐네요 등의 흐뭇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온화해진 교실에서 칠판을 보고 있던 우리는 조금씩 부모의 얼굴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단계에서는 특별히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룹끼리 책상을 마주대고 선생님이 보호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허락한 뒤 모두가 교실 뒤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제히 걸어가는데 보호자들 사이에 엄청 큰 일본 원숭이 같은 게 한 마리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A군이라는 남자애가 나와 똑같이 놀란 얼굴로 경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원숭이 같은 녀석이라고 쓰긴 했지만 얼굴은 완전히 일본 원숭이 그 자체였습니다. 북슬북슬한 털과 빨간 얼굴 그리고 노란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은 일반적인 원숭이와 다르게 매우 근육으로 가득했고 크기는 거의 다 자란 곰보다도 큰 것 같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 녀석의 눈은 우락부락한 외형과 다르게 장난기가 가득해 보였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어찌해야 되나 난감했습니다. 근처에서 잠깐의 고민 끝에 뭔가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A군은 수업 참관에 와준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A군의 어머니는 원숭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원숭이는 물론이고 자기 아들조차 순간 보이지 않는 모양인지 바로 옆에서 자기 아들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떨고 있는 A군을 보지 못하고 A군의 어머니는 그저 정면 칠판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 일본 원숭이 같은 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른 아이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먼저 A군에게 다가가더니 너 내가 보이는 거야? 나랑 놀지 않을래? 하고 A군에게 말을 거는 듯한 이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A군은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겨우 쥐어짜 싫어라고 하며 위를 올려다보며 입을 엄청 크게 벌린 채 울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아까와는 다르게 A군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주변 아이들과 어른들이 A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괜찮니?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주변 어른들은 엄청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A군에게 다가갔고 그걸 본 제가 크게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일본 원숭이 같은 게 제 옆으로 와서 너도 내가 보이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안 놀래? 나 그렇게 나쁜 원숭이 아닌데 쟤는 내가 싫은가 봐 하고 두 다리를 굽힌 채 제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간 놀라서 얼어붙은 저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안 돼. 학교 끝나고 놀면 안 될까? 라고 겨우 대답할 수 있었는데 이 말을 들은 일본 원숭이는 기분이 좋다는 듯 그래. 그럼 이따가 놀자. 이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니 창문 밖으로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주변에 말을 걸어보니 이제 저도 주변에 보이는 것 같았고 바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꼭 붙어 있었습니다. 수업 참관 도중 A군은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뭔가에 매우 놀란 듯한 반응만을 보였고 계속해서 원숭이, 원숭이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만을 보였고 나중에는 잠시 학교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날 A군이 학교에서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는데 아까 그 원숭이에 있다가 놀자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 특별한 일은 없어서 전 그냥 꿈을 꾼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밤 9시가 넘어서 제 방 침대에서 혼자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순간 뭔가 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아까 학교에서 본 거대한 일본 원숭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숭이의 손에는 멜론과 사과 등 각종 과일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본 거대한 일본 원숭이가 정말로 절 찾아온 것을 보고 나서는 순간 얼어붙었는데, 그때 일본 원숭이가 아까 학교 끝나고 나서 놀자고 했었지. 그래서 지금 왔어. 이건 선물이야. 이런 말과 함께 멜론이나 사과 그리고 배 등 각종 과일을 바닥에 내려놓고 싱글벙글한 기색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저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약간은 편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뭘 하고 놀면 될까? 지금은 내가 밖에 나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라고 말하자 거대한 일본 원숭이는 특별히 나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그냥 자기랑 얘기나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나를 볼 수 있는 인간들이 정말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봐서 정말 반갑네. 저는 이때 초등학생이었으므로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말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 거대한 일본 원숭이는 스스로에 대해 얘기하거나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 본인의 얘기에 의하면 자신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살아왔고 자기는 악한 존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최소한 일본의 전국시대 이전부터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일본 외에도 유럽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여행한 적도 많고 옛날에는 인간 친구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마 인간들이 생각하는 귀신이나 요괴, 유령 같은 것들은 날 보거나 내 근처에 오자마자 바짝 엎드려서 숨소리도 못 낼걸. 그런데 이 집에는 그런 것들이 다행히도 없네. 그런 것들 있으면 쫓아버리려고 했는데 라고 하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래층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옛날 이야기 등을 제 머릿속에 일종의 이미지처럼 보여줬습니다. 옛날 전국시대 정도로 보이는 시대에 무사와 같이 다니며 수행을 시켜준 적도 있었고 때로는 절에서 어린 동자승에게 도움을 준 적도 있으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직접 답해준 적도 많다고 했습니다. 궁궐로 가서 그곳을 때려 부순 적도 있고 못되게 구는 인간의 귀족 같은 놈들을 혼내준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패준 경우 인간이 아닌 것들도 엄청 많다고 했습니다. 본래 인간들은 자기를 쉽게 볼 수가 없는데 자기를 보려면 순수한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그냥 특정 인간들한테 의식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 하는 공부 등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원숭이가 본인이 사고친 이야기나 옛날에 재밌었던 이야기를 해주며 머릿속에 이미지로 보여주기도 하고 손에서 불 같은 걸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는 가봐야겠다. 나도 많이 바쁜 몸이라서 간만에 맘에 드는 인간이랑 얘기했네라고 말하며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겠다면서 염주 하나와 원숭이 목상 하나를 저한테 주면서 넌 내 마음에 드니까 이걸 선물로 줄게. 항상 가지고 다녀. 어차피 너 아니면 못 쓰겠지만 무슨 힘든 일 생기면 이걸 가지고 속으로 날 불러. 내가 금방 달려올게. 진짜 이제 간다. 창문으로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멀뚱히 보다가 바닥에 잔뜩 있는 과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부모님이 자기 방에 계신 틈을 타서 집 앞에 두고 누가 집 앞에 이런 것들을 두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다소 황당한 얼굴로 나오셔서 그것을 보셨고 잠시 고민하시다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냉장고에 모두 보관하셨습니다. 이때 이후로 특별한 일은 없었고 가끔씩 원숭이가 절 찾아와서 얘기하고 놀았습니다. 때로는 집이나 학교가 끝날 때쯤에 찾아와서 같이 집으로 간 적도 많았는데 항상 저 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원숭이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방학 때 부모님을 따라 방문한 절의 한 나이 많은 주지스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전부터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고 저는 처음 간 곳이었는데 절 근처에는 영험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절 보자마자 황급히 오시더니 그분을 만나셨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거대한 원숭이를 만나지 않았냐고 웃으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곁에 있지 않으셔서
주지스님과 거대한 일본 원숭이에 대해 얘기했는데 자신 또한 어렸을 때 그분과 만났었고 요즘도 종종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가 받은 팔찌나 원숭이 목상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경우에만 선물해주는데 자신은 현재 없지만 이 절은 그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친구가 되신 것만으로 앞으로 인생에 힘든 일은 극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부디 그 인연이 오래 가시길 빕니다. 이 말을 남기고 다른 일을 보러 가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한테는 그냥 친구이자 덩치 큰 원숭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일 이후로 저희 집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으로 일하시고 계셨는데 일이 많아서 항상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면서 재미로 사신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거액의 당첨금이 생겨서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시고 기존에 살던 집보다 넓은 집을 샀고 이외에 다른 건물을 구입하셔서 지금은 부동산 관리만 하시면서 부모님 두 분 모두 편하게 살고 계십니다. 다른 부동산들도 부모님이 구입하시자마자 크게 가격이 올라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 일에 원숭이가 도와준 건가 싶어서 물어보니 그건 그냥 심심해서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도와줬으니까 앞으로도 나랑 잘 놀아주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크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후로도 원숭이와 같이 놀거나 함께 주지스님이 있던 절에 간 적도 있었고 지난 생일에는 원숭이의 팔에 안긴 채 원숭이와 신나게 뛰어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 본 것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원숭이 친구를 두게 되었는데 첫 만남 이후로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종종 저를 방문하는데 모습은 전혀 변하거나 늙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저의 진로 목표는 원숭이를 만난 이후로 수의사가 되는 걸로 정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고쳐주는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의 특이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원숭이를 만났을 때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너 남자친구나 남편으로 삼고 싶은 인간이 생기면 꼭 나한테 말해. 내가 꼭 봐야겠어. 마음에 안 드는 놈이거나 너한테 못되게 굴면 내가 아주 흠씬 두들겨 패줄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소 황당했지만 원래 성격이 다소 엉뚱한 면이 많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에는 겨울이라 온천 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담으로 원숭이에게 전에 몇 가지 물어본 게 있었는데 일본 내에서 원숭이를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존재나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원숭이의 대답은 인간이든 인간이 아닌 존재든 자기를 힘으로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만약 그런 걸 시도하는 놈이 있다면 자기한테 죽기 직전까지 얻어터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외에 혹시 자기한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나 귀신 등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니 인간이 그럴 경우 자기가 가만두지 않을 거고 귀신이나 유령, 요괴, 저주 등은 절대 접근조차 못하고 혹시나 귀신 나온다는 장소나 폐가 등에 간다면 그곳에 있는 놈들도 모두 자기를 보자마자 도망간다. 다음 주에 원숭이가 또 놀러온다니 선물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현재는 자기 지역의 원숭이들을 돌보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요괴. 만화에서 우스꽝스럽게 나와 유명한 아즈키아라이라는 요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고향인 토치기 북부 강가의 농촌 마을에는 꽤 옛날부터 목격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쪽에서는 진지하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낚시나 물놀이하러 가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그중 한 곳, 하천 부지에는 절대 다가가면 안 됩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즈키아라이가 강변에 나타나 그 소리에 이끌려온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중학생일 무렵 친구들과 함께 강을 찾았다가 팥을 물에 씻는 듯한 차르륵 하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 벌벌 떤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행 중 두 사람이 요괴를 한번 보겠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명은 물에 떠내려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용소까지 떠내려가 그대로 가라앉은 게 아닐까. 살아남은 다른 한 명의 말에 따르면 소리가 나는 곳까지 갔더니 키 작은 노인 넷이 있더랍니다. 그들은 웃으며 통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휘저어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넷이 한 번에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위에 눌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기절하기 전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실종된 소년을 찾기 위해 꽤 오랜 기간 수색이 이어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학교와 지자체까지 나서 그 강 근처의 출입을 통제했기에 그 후 큰일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대학에서 민속학 조교수가 연구차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물살이 강한 하천 부지에서 발을 헛디뎌 휩쓸린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곳과는 미묘하게 다른 지역 특유의 물소리가 다른 무언가로 인식되어 사람들이 다가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즈키아라이의 전승은 꽤 옛날부터 지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 역시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내 노인의 목격담의 인상이 강렬해 지금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직접 팥 씻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지만 아직까지도 친구나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언젠가 진상을 알고 싶지만 무서워서 그 하천 부지에는 아직도 다가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당.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와 둘이서 강에 물놀이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다만 그 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선 그 행위를 단단히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둑이나 제방은 요즘처럼 깨끗하게 정비되지 않은 데다가 나무로 단순하게 제방을 만들었던 상태라서 아이들이 숨어서 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친구의 제안으로 놀이의 일환으로 둑나무들 사이에 돌을 쌓아 신의 사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돌로 벽과 천장을 만들어 흙으로 고정한 아이들의 무릎 정도 되는 높이의 사당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적당한 유목 파편을 넣어두고 그것을 신의로 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친구가 듣기로는 이렇게 사당을 지으면 신이 와서 사당을 지은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난삼아 둘이 주변에 있는 산딸기나 꽃을 공양하거나 기도하는 흉내를 내며 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장난삼아라고는 했지만 합장을 하고 눈을 감으면 뭔가 기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강에서 사당을 지어서 놀기 시작한 게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같은 반 동급생의 고자질로 강에서 놀던 것을 선생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친구와 함께 부모를 동반하여 학교에 불려나갔고 할아버지와 친구는 맹렬하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름방학 남은 기간 동안 집에 밭일이 끝난 뒤에도 매일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 지정해 주신 책을 베껴 쓰는 벌도 둘이 추가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더 이상 강에 놀러갈 수도 없었습니다. 강에 놀러가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같이 책을 베껴 쓰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시던 신이 있잖아.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 같아. 친구 말로는 강에 가지 않게 된 이후로 꿈에 짧은 막대기처럼 매우 마른 남자가 매일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 심한 사투리로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는 거냐. 어서 강으로 와.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냐.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는데 친구는 강에 가기 힘들다는 말을 잘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그 사당에 오게 된 신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밤새 잠들지 못했던 것과 계속 설사를 한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습니다. 이건 분명 그 신이 벌을 내린 거야. 분명해. 신에 대한 공포를 느낀 할아버지는 이것에 대해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그냥 가서 숙제나 해라. 라고 무시하셨으며 할머니께서는 또 강에 가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이 맹랑한 녀석들. 그런 신이 진짜로 있다면 내가 쫓아내버릴 거다. 라며 격노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그날 학교벌을 마친 할아버지와 친구를 데리고 강변에 가셔서는 둘의 눈앞에서 신의 사당을 직접 파괴하셨다고 합니다. 이걸로 더 이상 신은 없는 거다. 강물놀이도 이걸로 끝이야. 라고 말하곤 할아버지와 친구의 머리에 꿀밤을 한 대씩 때리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해골같이 생긴 넝마 차림의 남자가 할아버지의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얼굴 피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뼈의 형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었고 움푹 팬 눈구멍에는 안구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팔짱을 낀 채로 심한 사투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찾는 사당이 생겨서 기쁜 마음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보란 듯이 나를 무시하고 사당을 저렇게 부수기까지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구나.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를 각오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만 남긴 채 해골 남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해골남에 대한 꿈을 꾼 것은 이때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차마 이때 꾼 꿈을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꾼 뒤 친구네 가족은 가업이 망해버렸고
저당 잡혔던 집을 경매로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넓은 토지를 보유한 대지주로 마을에서 유명했었는데 갑자기 토지의 모든 작물들이 다 죽어가고 땅들이 모두 황폐하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네 부모님의 건강 역시도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친구네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조용히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떠난 친구의 근황은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부모님과 할머니 모두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해골 남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해골남은 무서운 표정을 하고 할아버지의 부모님에게 했던 말은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래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못 믿겠나? 라는 말이었고 할머니의 꿈에서는 네가 감히 내 사당을 그렇게 부숴버리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넌 내가 꼭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라며 매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이 꿈이 계속되니 할아버지의 부모님과 할머니는 사당이 있던 강으로 매일같이 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며칠 후 꿈에서 나타나진 않았지만 할머니의 경우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해골 남자가 꿈에 나오고 열흘째 되던 날 할머니는 자기 방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방 안에서 돌아가신 모습이 할머니의 위와 폐에 물이 가득 차 있던 채로 마치 익사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로 할아버지의 부모님은 그 강 근처에 해골 남자를 위한 사당을 직접 다시 세웠고 이후에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관리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강 주변 일대는 역사적인 대기근과 가뭄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할아버지께서 직접 마을의 기록 등을 살펴보고 수소문해 본 결과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무도 믿지 않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마을에는 대기근과 가뭄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었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졌지만 그런 존재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존재했었다. 다만 신인지 요괴인지는 모르겠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은 그 남자가 이제 나보고 편히 쉬어도 된다고 했어. 너부터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할아버지가 관리하셨던 사당은 지금은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해골 남자를 꿈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의식.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있던 마을에는 9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이들이나 여자만 참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식의 내용 자체는 미리 마을에서 선택된 아이들 몇 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소엔 입산 금지인 산에 들어가 어떤 의식을 행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그 지역에서는 오마츠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츠리는 축제가 아니라 제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츠리라고 하면 포장마차가 잔뜩 늘어서 있고 불꽃놀이를 하는 즐겁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축제를 상상할 수 있지만 이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해가 높이 떠 있을 때부터 집 처마 끝에 제등을 걸고 해가 지면 집의 불을 전부 끄고 그 제등에 불을 밝히는 게 축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축제가 시작되고 해가 완전히 지면 아이들과 시중드는 사람이 행렬을 이루어 각 집을 돌면서 제등에 붙은 불을 그녀들이 들고 있는 제등에 옮겨 붙인다고 하는데 불씨를 얻어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중에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무녀 옷을 입고 있고 시중을 들게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집을 한 차례 방문한 행렬은 산속에 들어간 뒤 도중에 어떤 광장 같은 장소에서 의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의식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등불에 나무로 만든 인형을 그을린 후 그 인형을 광장에 파놓은 구멍에 떨어뜨린다는 거였습니다. 이 횟수를 방문한 모든 집의 수만큼 반복한 뒤 긴 주문 같은 것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아이와 시중드는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 집락 바깥쪽에 있는 집회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의식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을 진행하는 산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이 모여드는 장소가 존재한다는 말이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않은 것이란 것은 예전부터 자주 산에서 내려와서는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로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불행 또는 어두운 감정 같은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주로 먹이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존재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마을로 와서 재앙을 불러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끔 이쪽에서 먹이를 모아 이 존재에게 공양해서 달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마을에서 9년마다 행해왔던 의식이라고 합니다. 마을 불빛을 전부 끄고 제 등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그 집에 모인 9년분의 더러움을 한 곳에 모은다는 의미라고 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제 등 외 불빛을 켜게 되는 경우 마을 어른들에 의해서 크게 혼이 난다고 합니다. 행렬과 불씨는 그 집의 더러움을 일시적으로 받는 대표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투바시라라고 할아버지가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아닌 인형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선택된 무녀 혼자서 마을의 더러움을 홀로 짊어진 채 인신 공양되었다고 합니다. 산으로 올라간 무녀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을 신에게 드리는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마츠리 의식에서는 동시에 희생된 무녀를 위해서 진혼 의식도 함께 행한다고 합니다. 또 무녀로 선택된 아이의 집은 그 뒤 몇 년 동안 마을의 촌장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와 영향력을 얻을 수 있게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촌장 등은 옛날에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녀로 선택될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 방법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무녀 외에도 정기적으로 저 좋지 못한 존재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대에선가 사적인 욕심으로 이걸 악용하다가 사지가 찢긴 채 사망한 사람이 나와서 그 방법은 대가 끊겼다고 합니다. 무녀 외에 원래 이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저 좋지 못한 존재가 따로 보상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보상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집안의 유일한 외동딸이었는데 중학생 시절 어머니의 강력한 주장으로 저희 가족은 마을에서 떠나 대도시로 이사했고 현재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 마을로 가지 마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5번째 이야기, 우물의 저주. 제가 태어난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깊고 어두운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물은 누구에게나 기이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받았고 어른들조차 그 우물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의 저주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할머니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우물의 저주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할머니가 마주했던 끔찍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마을에는 우물에 관한 여러 가지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금기는 절대 우물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가 진 후에는 더더욱 금지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물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갑자기 우물에서 솟아오른 물줄기를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금기라는 말은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여기저기를 탐험하며 놀았고 그중 가장 신비한 곳은 우물 주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우물 근처에서 놀곤 했습니다. 우물의 깊고 어두운 입구를 내려다보며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여름밤 할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우물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았고 밤 공기가 맑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우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물 근처에 다다르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가 물이 흐르는 소리와는 다른 기묘한 속삭임 같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본 순간 할머니는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는 계속해서 우물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본 그 기이한 형상은 그녀의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우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고
무언가 그녀를 붙잡으려는 손길을 피하려 했었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더 이상 그 꿈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우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한밤중 몰래 집을 빠져나와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에 다다랐을 때 다시 그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차갑고 끈적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손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손목을 뿌리쳤고 결국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할머니의 손목에는 이상한 자국이 남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세게 눌린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국을 보고 우물의 저주가 자신에게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에게 이 일을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악몽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물의 저주를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마을의 전설과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어른에게 우물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른은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란다. 오래전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에 재물을 바쳐야만 했지. 우물 속에는 고대의 악령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져 왔단다. 그 악령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바쳤고 그 대가로 마을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 하지만 재물이 끊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악령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단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악령을 깨운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어른은 할머니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물을 달래려면 다시 한번 재물을 바쳐야 한다. 하지만 그 재물은 단순한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해. 너의 마음을 다해 우물을 달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우물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우물 근처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악령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기도는 결국 우물 속 악령에게 닿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더 이상 꿈속에서 우물에 빨려 들어가는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목의 자국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우물의 저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후세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절대 우물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물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후손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의 경고 덕분에 마을의 아이들은 더 이상 우물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물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떤 금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정말로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물의 저주는 할머니의 경험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우물의 저주는 이제 전설로만 남아있지만 할머니의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전해졌고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